부산의 비극, 한 남편의 절망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다. 부산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희망을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온 한 남편은 자신의 눈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직장 상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순간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을 맺을까요? 눈물과 배신, 그리고 깊은 삶의 교훈이 담긴 이 이야기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마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이 이야기의 끝을 함께 지켜봅시다. 2022년 6월 15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오후, 부산은 잠시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건기 막바지의 태양은 하늘 높이 걸려 도시의 아스팔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와 쇠망치 소리만이 가득하던 공업단지 녹산공단의 한 구석에서 갑자기 한 남자의 다급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찰이죠. 빨리 녹산공단 건설 현장으로 와주세요. 사람이 칼에 찔려 죽었어요. 그 목소리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웅성거리기 시작한 인부들의 소음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사이렌 소리가 건조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경찰차들이 맹렬한 속도로 현장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흩날리는 공사 현장의 먼지 속에서 인부들과 사건 현장을 분리하는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설치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불신이 뒤섞인 채 현장을 주시했습니다. 양철벽과 거친 시멘트 바닥으로 이루어진 간소한 막사 안에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 한 명이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고 그의 몸은 칼에 찔린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찢어진 셔츠 사이로 피가 흘러나와 차가운 바닥에 고여 있었습니다. 그의 신원은 곧바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재성 40세, 이 현장에서 엄격하지만 영향력 있는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이재성의 시신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텅 빈 눈은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온몸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손에는 아직도 긴 식칼이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전라북도 고창 출신으로 부산에서 일한 지 몇 달 안 된 건설 인부 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사건으로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구석에서는 한 젊은 여성이 기절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른 여성 인부들이 그녀를 부축하며 도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민준의 아내 김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장 인부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의 비밀이 이토록 비극적인 방식으로 드러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의 수사팀장인 김경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것이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증인들의 겁에 질린 얼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민준의 몸짓, 그리고 반쯤 정신이 든 수진의 공허한 눈빛, 모든 것이 아직 숨겨진 긴 이야기의 조각들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신고했지? 김경감이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말은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접니다. 제 이름은 최지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몸은 본 것을 떠올리려 애쓰는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약 30분 전 그가 우연히 소장 전용 화장실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철 문틈으로 그는 피가 얼어붙는 듯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안에서 그는 민준의 아내 수진과 이재성 소장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얇은 벽 뒤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는 민준이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 순박한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을 찾아 달려갔고 더듬거리며 방금 본 것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막사주방으로 빠르게 걸어가 평소 고기를 자를 때 사용하던 큰 식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훈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민준의 힘은 마치 그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의해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더 이상 담아둘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몇 초 후 화장실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 울음, 그리고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막사를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이재성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수지는 기절했으며 민준은 텅 빈 눈으로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경감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명확해 보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고 질투심의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민준의 텅 빈 눈빛에서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긴 이야기,
오래된 상처, 그리고 한때는 너무나 순수했지만 산산조각 나버린 사랑의 흔적을 말입니다. 양철 막사 밖에서는 여전히 석양의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특히 민준과 수진에게 그날의 빛은 길고 고통스러운 밤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경찰들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시멘트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가 뜨거운 쇳내와 폴리스라인 밖에 모여있는 인부들의 땀 냄새와 뒤섞였습니다. 아직 밤이 오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마치 태양마저 방금 일어난 비극을 비추기 꺼려하는 듯했습니다. 간소한 공간 한가운데에는 이재성의 시신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 거만하고 위험 있던 그의 얼굴은 이제 창백하게 질려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흰 셔츠는 붉은 피로 얼룩진 천조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몸에는 7군데의 자상이 있었고 그중 3개는 왼쪽 가슴을 관통하여 폐와 심장을 직접 찢었습니다. 멀리 서 있던 인부들은 입을 막거나 차마 그 광경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재성이 거칠고 난폭한 상사로 알려져 있었을지 몰라도 피투성이가 된 시신의 모습은 누구의 마음이라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쇠기둥에 기댄 채 앉아있는 사람은 박민준이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텅 빈 눈으로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고 두 손에는 여전히 피 묻은 식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경찰 한 명이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칼 내려놔요. 아무런 저항 없이 민준은 칼을 건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눈은 붉었지만 메말라 있었습니다. 마치 몇 분 전 폭발한 분노와 함께 모든 기력이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른 구석에서 김수진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고 시선은 뻣뻣하게 굳은 이재성의 시신에 닿았습니다.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몸은 격렬하게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반복해서 신음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2명의 여경이 그녀가 다가가지 못하도록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좁은 공간에 울려 퍼지며 피비린내 나는 현장의 슬픈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김경감은 방 한가운데 서서 모든 것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수사관으로 일해왔고 수많은 살인사건을 봐왔지만 현장에 설 때마다 씁쓸한 감정은 늘 찾아왔습니다. 시신과 피 뒤에는 항상 더 길고 복잡한 인간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피의자 확보하고 아내도 순찰차로 데려가 현장 보존하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해 김경감이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몇몇 대원들이 민준에게 다가가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일어나 비틀거리며 막사를 나섰습니다. 그는 저항하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경찰차로 이끌려가는 체념한 몸짓뿐이었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던 인부들은 여전히 속삭였습니다. 설마 민준이가 그랬을까?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소가리를 했겠지. 한 번 터지니까 이렇게 된 거야. 다른 이가 짧게 답했습니다. 불신의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주요 증인인 최지훈은 폴리스라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관자놀이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아직도 소장 화장실에서 수진과 이재성을 목격했던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민준에게 알리기 위해 달려갈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났고 이제 한 명은 목숨을 잃고 친구는 중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아까 신고한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지훈이 수사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신원을 기록하고 초기 조사를 위해 막사 옆에 설치된 작은 텐트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한편 과학수사팀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이 촬영되었고 이재성의 시신 위치, 혈흔의 방향, 문 근처의 발자국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단서들은 사건의 연대기를 재구성할 것입니다. 김경감은 이재성의 시신 옆에 잠시 쪼그려 앉아 자상을 살핀 후 밖으로 끌려나가는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이 이 순박한 남자를 살인자로 만들었을까? 얼마나 깊은 상처를 품고 있었기에 이렇게 여러 번 찌를 수 있었을까? 마침내 수진이 밖으로 끌려나갈 때 그녀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인부들의 소음에 거의 묻혔습니다. 그러나 민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굳건히 경찰차를 향해 있었습니다. 땅거미가 짙어지고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며 이재성의 시신을 부검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인부들은 서서히 흩어졌지만 그들의 속삭임은 여전히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녹산공단 프로젝트의 양철 막사는
더 이상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쏟아진 피, 폭로된 비밀, 그리고 뒤바뀐 운명에 침묵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김경감에게는 이제 일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해답은 피 묻은 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답은 박민준이라는 남자의 텅 빈 눈과 김수진이라는 여자의 눈물 뒤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그는 과거로, 오래된 상처로, 그리고 금이 간 사랑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부산의 밤이 내렸습니다. 건조한 바람이 공사 현장의 먼지를 실어 날랐고 그 사건을 목격한 모든 이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인간은 터져버리기 전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참을 수 있는가? 막사 옆에 임시로 세워진 작은 텐트 안 희미한 형광등이 그 안에 있는 긴장된 얼굴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접이식 테이블 하나와 플라스틱 의자 2개, 그리고 생수 몇 병이 전부였습니다. 낡은 선풍기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최지훈은 불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부산의 밤 공기가 제법 서늘해졌음에도 그의 관자놀이에서는 여전히 땀이 흘렀고 그는 빈 플라스틱 병을 계속해서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김경감이 앉아 주위에 깊게 그를 바라보며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지훈 씨, 우선 숨 좀 돌려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처음부터 얘기해봐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듣고 싶을 뿐이니까.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고 시멘트 바닥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속삭였습니다. 팀장님, 이 모든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악몽 같아요. 하지만 제 2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김경감은 지훈에게 계속하라는 신호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12시쯤이었어요. 인부들이 막 점심을 먹고 난 후였죠. 막사하는 땀냄새와 김치찌개 냄새가 뒤섞여 후덥지근했어요. 저는 소장님 방 옆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소장님 전용 화장실 양철문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그냥 대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거친 숨소리와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어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죠. 살짝 벌어진 양철 문틈으로 지훈은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의 피가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민준의 아내 김수진이 이재성 소장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있었고 얼굴은 오해할 여지가 없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수진의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이재성의 셔츠는 일부 단추가 풀려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너무나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몸이 떨리고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박하고 조용하며 성실해서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남자. 담배를 나눠 피우고 가끔 시멘트 포대 드는 것을 도와주던 남자. 자신의 어린 아들 하준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늘 눈을 반짝이던 남자. 민준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하자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소리내지 않으려 입을 막고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민준이 보통 앉아있는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준은 그곳에서 물병에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 할 말이 있어.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왜 그래, 지훈아, 무슨 일이야?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마침내 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내 아내 수진 씨, 소장님 화장실에 이 소장님이랑 같이 있어. 민준의 얼굴이 순간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떨어뜨렸지만 바닥에 쏟아지는 물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커졌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가 물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민준아. 지훈이 빠르게 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미안해. 그래도 말해야 했어. 네가 계속 속는 걸 볼 수가 없었어. 민준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가 앉아있던 나무 의자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의 숨은 거칠어졌고 몸은 굳었지만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방 선반으로 빠르게 걸어가 평소 고기를 자를 때 사용하던 큰 식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훈은 깜짝 놀라 그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민준아, 안 돼! 진정해! 그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민준은 듣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눈빛은 공허하면서도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통제력을 잃은 사람처럼 확고했습니다. 네가 후회할 짓은 하지 마, 민준아! 지훈은 거의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민준은 소장 화장실 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뒤이어 들려온 것은 문이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공포에 찬 비명과 히스테릭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이윽고 몸이 단단한 물체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텐트 안에서 지훈의 목소리는 이야기를 이어가며 쉬어 있었습니다. 팀장님, 정말 후회돼요. 제가 조금만 더 세게 민준이를 막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도 너무 당황했고 무서웠어요. 모든 게 너무 빨랐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김경감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훈 씨,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본 것을 정직하게 전한 것뿐이에요. 때로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인생에는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 말에 지훈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김경감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마치 오늘 오후에 피비린내 나는 비극에 자신도 일조한 것 같았습니다. 텐트 밖에서는 건조한 밤바람이 공사 현장의 먼지를 실어 날랐습니다. 인부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김경감은 수첩을 닫았습니다. 당신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현장 증거와 대조할 겁니다. 이제 그만 쉬어도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훈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몇 시간 전 피가 쏟아졌던 막사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오늘 이후로 자신의 삶이 결코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산 녹산공단에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차의 조명과 길게 펼쳐진 폴리스 라인은 양철 막사를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 갇힌 작은 섬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인부들은 다른 숙소로 보내졌고 현장에는 과학수사팀, 수사관, 그리고 몇몇 경비 인력만이 남았습니다. 건조한 바람에 실려온 먼지와 뒤섞인 피 냄새는 여전히 코를 찔렀습니다. 막사 안에서는 과학수사팀이 꼼꼼하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한 법의관이 이제 흰천으로 덮인 이재성의 시신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라텍스 장갑을 낀 손으로 그는 상처를 하나씩 확인한 후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자상은 총 7군데, 그중 3군데가 왼쪽 가슴을 관통해 심장과 폐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카메라가 사진을 찍는 동안 한 대원은 발견된 사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민준이 쥐고 있던 식칼은 칼날의 길이가 측정되고 사진이 찍힌 후 증거물 봉투에 담겼습니다. 바닥의 혈흔은 스케치되었고 문 근처의 신발 자국은 선명하게 촬영되었습니다.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은 증언과 현실을 맞춰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었습니다. 김경감은 심각한 얼굴로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증거상으로 이 사건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피해자는 칼에 찔려 사망했고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증인의 진술도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일이 단순히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기와 배경은 종종 칼날 그 자체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이재성의 시신은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차가 병원을 향해 출발할 때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막사는 갑자기 고요해졌고 공기 중에는 쇳내와 피 냄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서 취조실에 박민준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방은 차가웠고 쇠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창백한 흰빛을 내뿜는 형광등이 전부였습니다. 민준의 손은 앞으로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으며 눈은 붉고 몸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했습니다. 김경감이 물 한 잔을 들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물잔을 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물부터 마셔요. 민준은 잠시 쳐다본 후 떨리는 손으로 잔을 잡았습니다. 그는 목이 얼마나 말랐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듯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김경감이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찌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알아요. 이재성 소장님입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 질문은 오랫동안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민준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김경감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질문이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침묵이 방을 채우도록 내버려두며 민준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 때문이 아니라 쌓인 마음의 짐 때문에 붉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팀장님. 전 한 번은 용서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제 아이까지 떠나면서 모든 걸 새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결국 또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매일같이 뼈 빠지게 일하는 바로 이곳에서 제 상사와 함께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등에서 마침내 떨어진 거대한 바위 같았습니다. 김 경감은 주의 깊게 들으며 마음속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질투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지친 눈 뒤에는 긴 역사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해봐요, 민준 씨. 당신이 담아두었던 모든 것을요, 알고 싶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달래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만남이 없었다면 제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든 것은 3년 전 서울에서 수진 씨를 만났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은 좋았던 날과 슬펐던 날로 가득 찬 과거로의 문을 열며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취조실 밖 경찰서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찰관도 있었고 현장에서 온 새로운 증거를 검토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이해하려 애쓰는 한 수사관과 이미 자신의 운명을 법에 맡겼지만 가슴 속 짐을 덜기 위해 아직 꺼내야 할 이야기를 간직한 한 젊은 남자. 부산의 밤은 깊어지고 창밖에서는 건조한 바람이 불었지만 그 취조실 안에서는 이제 막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19년 말 서울. 그날 밤 꽃의 도시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거리는 차량으로 붐볐습니다. 고깃집에서 풍기는 삼겹살 냄새와 작은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커피 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지대 특유의 차가운 공기는 사람들의 입김을 옅은 연기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 번잡함 속에서 박민준이라는 순박한 청년의 발걸음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꿀 운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25살이었던 민준은 고창에서 건설 인부 무리를 따라 서울로 왔습니다. 매일 시멘트를 나르고 벽을 오르고 지친 몸으로 막사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정직하고 단순했습니다. 일하고 되는 대로 먹고 고향의 어머니께 편지를 쓰는 것. 유흥의 세계는 그의 사전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현장 소장이었던 이재성은 새로운 계약 성공을 축하하며 모든 인부들을 강남의 한 노래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번쩍이는 화려한 조명이 달린 고층 건물은 민준을 더욱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VIP 룸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시끄러운 음악과 현란하게 돌아가는 조명, 그리고 술병으로 가득 찬 테이블에 압도당했습니다. 동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일부는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취해 있었습니다. 민준은 구석에 앉아 소주병을 든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젊은 여성들이 들어오면서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짧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미소는 달콤했지만 어딘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상냥하게 인사하고 술을 따르며 환호하는 남자들 옆에 앉았습니다. 웃음소리와 고함이 음악과 뒤섞여 방 전체가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흘깃 고개를 돌렸다가 한 사람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수진이었습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그녀는 달라 보였습니다. 미소는 옅었고 눈은 지쳐 있었습니다. 마치 몸은 이곳에 있지만 영혼은 다른 곳에 있는 듯 했습니다. 한 남자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려 하자 그녀는 소란 피우지 않고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그 눈빛 뒤에는 숨길 수 없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질투가 아닌 연민으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무엇이 이 여자를 이런 곳에 있게 만들었을까? 민준이 억지로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 때 그는 거절하려 했지만 동료들이 그를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그리는 오래된 트로트 곡을 골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서히 시끄럽던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조용히 그의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의 눈과 수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시선은 마치 똑같이 외로운 두 영혼을 연결하는 듯 했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민준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음악과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지만 그의 생각은 오직 수진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모임이 거의 끝날 무렵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수진이 술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지나갈 때 민준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속삭였습니다. 저기 전화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수진은 잠시 놀랐지만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티슈에 번호를 적어 말없이 건넸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들의 소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짧은 메시지였지만 대화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민준은 고창에 계신 어머니와 소박한 집을 짓고 싶은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진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전라북도의 작은 시골 출신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유흥업계로 흘러들어오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일터 밖에서의 첫 만남은 몇 주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는 수진을 길가에 소박한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수진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걱정하며 어색해했지만 민주는 그녀를 존중하며 인간적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그들은 가족, 꿈, 그리고 대도시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고단함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마침내 수진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나랑 같이 다니는 거 창피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분명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민주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아는 건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 말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자신을 유흥의 대상이 아닌 한 인간으로 봐준 남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밤이 주로 바뀌면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주는 확신을 주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비록 건설 노동자에 불과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걸 그만두고 싶다면 제가 정직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할게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수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에게도 깨끗한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작은 용기가 싹 텄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 사이에 사랑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서의 소박한 만남은 희생과 희망, 그리고 훗날 그들을 비극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시련으로 가득 찬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얽매고 있던 밤의 세계를 떠날 용기를 내기까지는 몇 주가 걸렸습니다. 그녀는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빠른 수입을 잃게 되고 업소 주인의 위협에 직면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말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걸 그만두고 싶다면 제가 정직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할게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밤 일을 마친 수지는 작은 자취방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준비됐어요. 오늘 밤 데리러 와줘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 빌린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옷까지 가진 소박한 가방 하나를 챙겨 고창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긴 여정은 피곤했습니다. 좁은 좌석과 구불구불한 길, 하지만 그 피로 뒤에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에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른 새벽 그들은 고창에 도착했습니다. 시골의 공기는 서울의 공해와는 달리 신선했습니다. 민준의 가족이 사는 집은 낡은 기와지붕을 얹은 소박한 벽돌집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나와 그들을 맞았고 민준이 한 여자를 데려온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들은 후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확신한다면야? 너희가 정직하게만 산다면 엄마는 받아들인다. 그 말에 수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첫 며칠은 적응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지는 새벽에 일어나 물을 깃고 아궁이로 밥을 짓고 집 뒤 개울에서 빨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은 금세 거칠어졌지만 매일 먼지를 뒤집어 쓰고 공사 현장에서 돌아오는 민준을 볼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싸울 수 있다면 나도 해내야 해.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피곤했지만 그녀는 유흥업소의 여성이 아닌 노력하는 아내로서 새로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소박한 삶은 오히려 진정한 작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맑은 나물국과 된장찌개만으로 저녁을 먹었지만 낡은 나무 식탁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은 모든 것을 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면 그들은 툇마루에 앉아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여기에 작은 집을 짓고 싶어 수지나 민준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꽃을 심을 마당도 만들고 수지는 눈물이 어린 채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에게 그 소박한 꿈은 도시의 화려한 불빛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작은 시골 마을에는 다른 면도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수진이 지나갈 때면 몇몇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과거를 마을의 규범과 비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친절한 척하면서도 비꼬는 말을 던졌습니다. 도시 여자는 속을 알 수가 없다니까. 예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누가 알겠어. 그들은 속삭였습니다. 수지는 종종 방에 숨어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알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들 말 듣지 마. 중요한 건 내가 당신을 믿는다는 거야. 그 말은 수진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이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신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고 그들의 사랑이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는 증표였습니다. 민주는 몸이 지쳐도 야근을 자처하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수지는 희망을 가득 품고 뱃속의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이웃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파티는 없었지만 진심 어린 기도와 미소가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그들이 하준이라고 이름 지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에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와 행복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삶이야, 수진아. 내가 당신과 하준이를 꼭 지켜줄게. 그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기와 함께하는 나날은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따랐습니다. 분유, 기저귀, 그리고 병원비는 민준의 수입을 빠듯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지친 얼굴로 돌아왔지만 수진이 걱정하지 않도록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은 그 노력을 보며 불평을 참으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초기에는 그들의 사랑이 모든 부담을 덮을 만큼 아직은 강했습니다. 고창에서의 삶은 수진에게 아내와 엄마로서 존중받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밤이면 그들은 이 작은 행복이 오래가기를 바라며 기도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툇마루에서 민주는 잠든 하준이를 안고 있었고 수진은 그 옆에 앉아 지친 얼굴에도 안도감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폭풍이라도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인생이 그 약속을 시험할 새로운 시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창에서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하준이는 명랑한 아이로 자라나 작은 집을 웃음소리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밝은 소리 뒤로 삶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분유, 기저귀, 약값은 종종 건설 인부인 민준의 수입을 초과했습니다. 그가 야근을 해도 임금은 필요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프로젝트가 중단되어 월급이 밀려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꿋꿋이 버티려 했지만 하준이가 배고파 우는데 지갑에 돈이 없을 때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준이가 부족할까 봐 무서워요. 어느 날 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지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무서워, 수진아. 하지만 방법을 찾을게. 당신들이 고생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 약속이 항상 위안이 되진 않았습니다. 집 밖에서는 소문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희미한 속삭임이었다면 이제는 더 노골적이고 상처 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진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는 믿기 어려워. 특히 민준이가 멀리 일하러 가면 마을 망신시키는 일 없게 조심해. 심지어 어떤 이웃은 걱정하는 척하며 하준이를 곁눈질로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과거가 아이에게 대물림될 것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수지는 붉어진 눈으로 집에 돌아와 방문을 닫고 울었습니다. 왜 그들은 지금의 나를 보지 못할까? 왜 항상 과거 이야기만 하는 걸까? 민주는 그녀를 굳게 껴안으며 위로했습니다. 당신은 변했어. 수진아, 그들이 틀린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 민주는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혀로부터 아내를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소문이 쌓이면서 작은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때때로 폭발했습니다. 당신에게 더 나은 직업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남의 입에 오르내리진 않았을 거예요. 지겨워요. 그 말은 민준의 자존심을 강타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지만 툇마루에 오랫동안 앉아 어둠을 바라보며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실패했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부산의 공업단지에 큰 건물 건설 프로젝트가 있으며 임금이 훨씬 높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은 현장 반장이 된 오랜 친구에게서 왔습니다. 민준아, 같이 갈 생각 있으면 말해. 월급이 2배는 될 거야. 대신 숙소에서 지내야 하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해.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수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아, 부산에 일자리가 있어. 월급이 꽤 괜찮아서 우리가 돈을 모을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보고 싶어. 이게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일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가야 해. 당신들은 여기에 남고. 수진은 침묵했습니다. 민준을 떠나보내는 것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최선이라면 제가 하준이를 잘 돌볼게요. 하지만 집에 오는 거 잊지 마요, 민준 씨. 너무 오래 혼자 두지 말아요. 몇 주 후 민준은 떠났습니다. 그는 하준이를 꼭 껴안고 수진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고 기회가 될 때마다 집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밤버스는 공장과 고층 빌딩이 솟아있는 동쪽의 대도시를 향해 그의 몸을 실었고 추억으로 가득 찬 작은 시골 마을을 뒤로했습니다. 그때부터 수진의 삶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하준이를 돌보며 민준이 곁에 없는 상태에서 점점 더 잔인해지는 소문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밤은 길게 느껴졌고 귀뚜라미 소리는 외로움을 상기시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수진은 버티려 노력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은 서서히 그녀가 한때 맹세했던 약속을 시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없는 날들은 수진에게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물을 깃고 밥을 짓고 막말을 배우기 시작한 하준이를 돌보았습니다. 아들이 서툰 발음으로 엄마라고 부를 때면 강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밤이 되면 작은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도 퇴근 후에 지친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외로움은 떨쳐낼 수 없는 그림자처럼 다가왔습니다. 민준은 가끔 부산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함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 여기서 잘 지내, 수진아. 다음 달 월급 보내줄게. 하준이 잘 돌봐줘. 수진은 남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짧게 대답하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전화는 위안을 주었지만 통화가 끝나면 공허함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마을의 소문은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희미한 속삭임이었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비수를 꽂았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들은 수진의 귀에 들리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준이가 불쌍하지 저런 엄마를 둬서 커서 엄마 따라 잘못된 길로 갈까 걱정이네. 심지어 시어머니조차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얼굴로 민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참아야 한다. 그들 말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제발 가족 이름에 더 먹칠할 안 좋은 일은 없게 해다오. 그 말은 누구의 소문보다도 더 깊이 수진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런 압박 속에서 불행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준이가 고열에 시달리며 작은 몸을 떨었습니다. 수진은 겁에 질려 아이를 보건소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폐렴 감염이 의심된다며 치료와 약값이 꽤 많이 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말한 금액에 수진은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모아둔 돈은 바닥났고 민준이 보내줄 돈은 2주 후에나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수진은 부은 눈으로 보건소를 나와 쇠약해진 하준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툇마루에 앉아 어둠을 바라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민준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멀리 있는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괜한 죄책감만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오래전부터 그녀 주위를 맴돌며 접근할 기회를 엿보던 마을 청년 강동호가 나타났습니다. 동호는 걱정스러운 척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준이 아프다고 들었어요. 돈 필요하죠?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수진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의도가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입술의 떨림을 참으려 했습니다. 고맙지만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동호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도와줄걸요? 나는 도와줄 수 있어요. 당신도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말이죠. 그 말에 수진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하준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동호의 말은 아들의 창백한 얼굴과 함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하준이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숨은 가빠지고 몸은 불덩이 같았습니다. 수진은 시댁으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들은 있는 돈을 조금 내주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 앞에서 엄마로서 무너지는 심정으로 울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가에 홀로 앉아 거친 숨을 내쉬며 잠든 하준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마음속에서 그녀는 자존심과 어머니의 사랑 사이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빨리 구할 수 있는 길, 한때 버렸던 어두운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환영이 떠올랐습니다. 도시의 불빛, 낯선 남자들의 얼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혐오감. 그녀는 떨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준아,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는 그냥 네가 낫길 바랄 뿐이야.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고백이자 동시에 자기 합리화처럼 들렸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민준과 함께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 하준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그녀가 지켜온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집 밖의 귀뚜라미 소리는 마치 자신을 심판하는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수진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자신의 믿음이 시험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떠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어둠을 바라보며 거의 포기 직전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침대가에 오랫동안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든 하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 모습에 수진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이미 가게에 외상을 하고 시댁에 도움을 청하고 전기요금 납부까지 미루는 등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치료에 필요한 돈은 그녀가 가진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다음 날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참아줘. 지금은 돈을 보낼 수가 없어. 월급이 2주 후에나 나와. 있는 돈으로 어떻게든 버텨봐. 수진은 짧게 응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입술은 울음을 참느라 떨렸지만 그녀는 하준이의 악화된 상태를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 멀리 떨어진 남편의 짐을 더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날 밤 강동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집 앞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할 줄 알았어, 수진 씨. 내가 지금 당장 도와줄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가볍게 들렸지만 눈빛은 의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진은 떨며 그의 말을 저울질했습니다. 그녀는 동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제안은 도움이라기보다는 덫에 가까웠습니다. 방 안에서 하준이의 심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녀의 방어선은 무너졌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수진은 속삭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날 아프게 하진 말아요. 동호는 옅게 미소 짓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울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수진은 자신을 내주었습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준이를 치료할 돈 뭉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말입니다. 다음 날 수진은 동호에게서 받은 돈으로 정말 하준이를 보건소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하고 절대적인 안정을 권했습니다. 서서히 하준이의 상태는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회복되기 시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수진의 마음은 오히려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감사함과 후회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 희생이 자신을 구원하는 동시에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동호는 더욱 자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약을 가져다주는 척했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들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대담해졌고 태도는 더욱 요구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지는 거리를 두려 했지만 동호는 항상 상기시켰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제 누가 널 도왔겠어? 그 말은 수진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원치 않았던 은혜의 빚에 갇혔습니다. 오래지 않아 마을에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늦은 밤 수진의 집에서 나오는 동호를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저 젊은 엄마, 남편은 멀리 있는데 누가 자주 들락거리더라고. 한 이웃이 속삭였습니다. 그 소문은 그녀가 이전에 들었던 어떤 것보다도 날카로웠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명백한 의심이었습니다. 그녀가 하준이를 데리고 집을 나설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은 등 뒤에 꽂히는 화살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종종 밤에 몰래 울었습니다. 그녀는 하준이의 낡은 공책에 민준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미안함과 고백 그리고 그리움으로 가득했지만 다 쓰고 나면 늘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민준이 정말로 그 편지를 읽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들은 아궁이 속에서 장작과 함께 타버려 재와 함께 더욱 쌓여가는 죄책감만을 남겼습니다. 거짓말은 그녀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민준이 전화하면 수지는 명랑하게 들리려 애썼습니다. 우리 잘 지낸 민준 씨, 하준이도 다 나았어. 목소리는 밝게 꾸몄지만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지만 그녀 내면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루하루 수지는 더욱 덫에 걸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었고 동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하준이가 아팠던 밤의 기억이 그녀를 감히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에게 동호는 잘못되었지만 현실적인 길이었고 그 길을 오래 걸을수록 돌아오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녀 내면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계속 속삭였습니다. 너는 또다시 무너졌어. 너는 민준을 배신했어. 이 길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더 크게 반박했습니다. 이 모든 건 네 아들을 위한 거야. 하준이가 다시 아프면 그냥 내버려 둘 거야? 그 내적 갈등은 그녀를 연약하게 만들었고 매일 밤을 더욱 길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 삶의 한 부분은 그녀를 더 멀리 끌고 갈 쓰라린 선택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지는 한번 어두운 문이 열리면 다시 닫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밖에서는 시간이 계속 흘러 그녀의 가족을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고창에서 예전에는 조용히 속삭이던 소문이 이제는 동네 가게에서, 정자에서, 심지어 이웃집 마당에서도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강동호라는 녀석 왜 그렇게 밤늦게 수진이네 집에서 자주 나오는 거야? 그냥 도와주는 거라기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던데 한 아저씨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민준이가 불쌍하지. 부산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여기선 아내가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으니 그 말들은 더 이상 뜬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이 수진의 삶에 대해 논평할 권리가 있다고 느끼는 듯 했습니다. 수진의 시부모님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의 어머니가 어두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사람들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구나. 동호가 이 집에 자주 드나든다고 하던데 정말이냐?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답하기도 전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그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의심은 이미 민준의 부모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수진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강동호는 이 모든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찾아올 핑계를 찾았다면 이제는 마치 자기 집인 양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허락도 없이 식탁에 음식을 놓고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심지어 거실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집주인 행세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내가 필요 없는 척 하지 마. 당신도 이제 내 일부가 됐잖아. 어느 날 밤 그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수진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고 동호를 쫓아내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수진은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점점 줄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할 때면 항상 고개를 숙여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눈이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꼈습니다. 밤은 민준에 대한 죄책감과 동호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두 개의 감옥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이웃들의 혀로 지어졌고 다른 하나는 그녀 스스로 만든 덫이었습니다. 한편 부산에 있는 민준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밤에 전화를 걸었지만 수진이 받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어? 밤에는 보통 빨리 받잖아.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하준이가 보채서 달래고 있었어. 민준은 믿으려 했지만 수진의 목소리에 담긴 긴 침묵이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의 의심은 부산에서 함께 일하는 동향 친구가 무심코 마을의 소문을 언급했을 때 더욱 커졌습니다. 민준아,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고향 사람들이 수진 씨랑 동호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 동호가 네 집에 자주 보인대. 민준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은 척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아내의 얼굴과 강동호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민준은 나쁜 생각을 떨쳐내려 했었습니다. 수진이는 내 아내야. 약속했잖아. 믿어야 해.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연약하게 들렸습니다. 떨쳐내려 할수록 의심은 더욱 강하게 그를 덮쳤습니다. 부산에서의 민준의 밤은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밤새 여러 번 깨어나 막사의 천장을 바라보며 가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한편 고창에서 수진은 집구석에 멍하니 앉아 귓가에 맴도는 소문과 뒤섞인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했던 두 마음은 이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의심에 똑같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수진의 마음과 민준의 마음, 양쪽에 모두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른 건초더미에 남겨진 작은 불씨처럼 그들이 힘들게 쌓아올린 모든 것을 삼켜버릴 불길로 번질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창에서 수진의 이름은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예전에는 등 뒤에서 속삭였다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말할 용기를 냈습니다. 정자에 모인 몇몇 젊은이들은 누가 듣든 상관없이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저기 봐, 강동호 요즘 아주 기고만장해졌어. 매일 밤 수진이네 집에서 죽치고 있잖아.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쌀을 사러 하준이를 데리고 지나가던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땅이 주변 사람들의 얼굴보다 더 쳐다볼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진의 시부모님도 결국 퍼지는 소문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의 아버지가 어두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 우리 집안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민준이가 어떻게 듣겠니? 그 말은 이웃의 소문보다 더 깊이 밝혔습니다. 수진은 그저 울며 옷자락을 쥐어짤 뿐이었습니다.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커지는 폭풍에 홀로 맞서는 기분이었습니다.
강동호는 자신의 본색을 더욱 드러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고 마치 자기 집인 양 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순진한 하준이가 그를 반기는 것이 동호에게는 더 큰 명분이 되었습니다. 수진 씨, 내가 필요 없는 척 하지 마. 그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나 없이는 여기서 버틸 수 없다는 걸. 그냥 내가 이 집의 일부라고 생각해. 그의 말투는 더 이상 도움이 아닌 명령처럼 변했습니다. 수진은 침묵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사람들의 소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집 의자에 편안히 앉아있는 바로 그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부산의 민주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막사에서의 긴 밤은 그에게 불안감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동양 친구에게서 소문을 들었고 받지 않은 전화 통화를 기억했으며 수진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어색한 거리를 감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쌓여 가슴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쁜 생각을 떨쳐내려 했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내 아내야. 약속했잖아. 믿어야 해. 하지만 그 말은 마치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휴대폰 화면에 있는 작은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순수하게 웃고 있는 하준이. 참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 가야겠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는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그는 현장 소장에게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소장님, 집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 휴가를 내야겠습니다. 소장은 창백해 보이는 민준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네. 하지만 빨리 돌아오게. 이 현장은 자네가 필요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고창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는 긴 여정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깜박이는 가로등, 단조로운 버스 엔진 소리, 그리고 다른 승객들의 땀과 섞인 기름 냄새는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빠르게 지나가는 나무들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진의 얼굴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가득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때로는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은 세차게 뛰었고 손은 좌석을 꽉 쥔 채 떨렸습니다. 고창에서 그날 밤 수진은 다시 강동호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동호가 테이블을 치며 말했습니다. 나한테서 도망칠 수 없어.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믿고 있어. 그러니 이제 와서 뭘 거부하는 거야? 그 말은 수진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안전한 피난처였던 집이 이제 쇠창살로 변했다고 느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민준을 태운 버스는 고창의 작은 터미널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을 설쳐 붉어진 눈으로 서둘러 내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동반자가 되어주는 한적한 시골길을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걸음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진실의 장막을 열게 될 것이며 동시에 그의 가족을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의 소용돌이로 끌고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발걸음은 한적한 시골길을 뚫고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그날 밤 고창은 고요했고 귀뚜라미 소리와 간간히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숨은 가빴습니다. 마치 길모퉁이를 돌 때마다 가슴에 짐이 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옷가지가 든 작은 가방을 꽉 쥐고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하느님, 제게 힘을 주세요. 그는 속삭였습니다. 마침내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거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민주는 의아했습니다. 보통 수지는 일찍 잠자리에 들며 불을 껐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갔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남자 목소리에 몸이 굳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강동호. 민주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 씨, 순진한 척하지 마. 동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 없이는 사람들 눈에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있었기에 당신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라고.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쉬고 울음이 가득했습니다. 동호 씨, 제발 강요하지 말아요. 제가 큰 잘못을 했어요. 저를 더 망가뜨리지 말아주세요. 민준의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리고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심장이 망치로 맞은 듯 했습니다. 그는 몇 초를 기다렸지만 동호가 다시 오만한 어조로 말했을 때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그는 문을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 세게 밀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며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동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고 수지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펄쩍 뛰었습니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막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문지방에 서 있었습니다. 몸은 긴장했고 붉은 눈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 내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호는 침착하려 했으며 비뚤어진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진정해 민준아, 난 그냥 외로운 사람을 위로해 주러 온 것뿐이야. 너는 부산에 멀리 있고 그녀는 혼자잖아. 내가 여기 있어줬지?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여보,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주는 그녀를 맑고 잠시 쳐다본 후 다시 동호를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남자라면 밤늦게 남의 아내 집에 앉아있지 마. 내 명예를 짓밟지 말라고. 동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도전적이었습니다. 명예? 무슨 명예? 이 동네 사람들 모두 내가 여기 자주 오는 거 봤어. 그들은 내가 수진이를 지켜주고 있다고 믿는다고. 멀리서 일하는 네가 뭘 알아? 그 말은 비수처럼 밝혔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고 몸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서둘러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제발 하준이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잠시 민준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 그 순수한 미소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이미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문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은 몇몇 이웃들이 담장 너머로 훔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하지는 못하고 그저 속삭였습니다. 민준이가 돌아왔네. 오늘 밤에 한바탕 하겠구먼. 소박한 거실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하며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진 남편, 죄책감에 갇힌 아내, 그리고 자신이 더 자격이 있다고 거만하게 느끼는 한 남자. 밤 공기는 마치 모든 것을 불태울 불꽃이 튀기를 기다리는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고창의 밤은 이제 소란으로 들끓었습니다. 활짝 열린 문, 안에서 들려오는 긴장된 목소리, 그리고 서로 마주선 세 사람의 그림자는 이웃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커튼 뒤에서 훔쳐보았고 어떤 이들은 담장에 모여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수군거렸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날카로운 눈으로 동호를 노려보았습니다. 수지는 중간에 서서 울며 두 남자가 서로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습니다. 동호는 물러서기는커녕 더욱 도발적으로 나왔습니다. 네가 갑자기 돌아온다고 해서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여기 있었어. 내가 수진이를 도왔고 내가 그녀를 버티게 해줬다고. 민준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목소리가 감정을 억누르느라 떨렸습니다. 도왔다고? 넌 내 가족을 망가뜨렸어. 동호야, 내가 타지에서 고생하는 동안 기회를 노린 거잖아.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지만 방에서 자고 있는 수진과 하준이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수진은 신음했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덫에 걸렸어요. 하지만 눈앞에서 모든 게 망가지는 건 막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밖에서 이웃들의 속삭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강동호 저 녀석 정말 뻔뻔하군. 민준이가 불쌍하지.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저런 꼴을 보다니. 어떤 이들은 오히려 불을 지폈습니다. 그냥 내버려둬. 민준이가 동호 녀석을 한 대 쳐야 정신 차리지. 그 목소리들은 공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민주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밖에 사람들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그는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가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다시 동호를 노려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가 이성을 잃기 전에. 동호는 낄낄거리며 고개를 숙였다가 조롱 가득한 눈빛으로 되받아쳤습니다. 내 집? 사람들은 이미 이 집을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밖에 소문 못 들었어? 그들은 네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 더 어울린다고 믿고 있다고. 그 말은 민준에게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수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몸이 떨렸습니다. 민준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동호는 몸을 긴장시키며 첫 주먹을 기다리는 듯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그만두래. 동네 망신시키지 말고. 소란을 듣고 급히 달려온 동네 이장이었습니다. 그는 몇몇 주민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와 민준과 동호를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민준이 진정하게 자네 막 돌아왔는데 바로 흥분하면 안 돼. 동호 자네도 잘난 척 그만하고. 민준은 여전히 떨고 있었고 눈은 동호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이장님, 제 아들이 안에서 자고 있지만 않았어도 오늘 밤 피를 봤을 겁니다. 동호가 반박하려 했지만 주민들이 그의 어깨를 막았습니다. 몇몇 동네 남자들이 그를 집 밖으로 끌어냈고 다른 이들은 민준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식처가 되어야 할 집이 이제 모든 이웃들 앞에서 펼쳐지는 부끄러운 연극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비록 유혈 사태는 막았지만 불씨는 이미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갈등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민주는 배신감을 느꼈고 수지는 죄책감에 짓눌렸으며 동호는 억지로 끌려나가면서도 아직 지지 않았다는 듯 냉소를 남겼습니다. 소란이 있었던 다음 날 아침, 고창마을은 여전히 전날 밤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동네 가게는 마치 모든 사람이 직접 목격한 것처럼 열띤 대화로 가득했습니다. 비록 대부분은 입소문으로 들었을 뿐이었지만 민준, 수진, 그리고 동호의 이름은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제때 돌아왔지. 아니었으면 어젯밤에 사달이 났을 거야. 한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다른 이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도 불쌍하더라. 어젯밤에 얼굴이 새하얗던데. 작은 집안의 분위기는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민주는 거실 의자에 앉아 멍한 시선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구석에 앉아 있었고 밤새 울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가끔 방에서 하준이가 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을 둘러싼 폭풍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작은 세계인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내가 부산으로 간 건 가족을 위해서였어. 좁은 숙소에서 자고 되는 대로 먹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어. 전부 당신과 하준이를 위해서. 그런데 내가 집에 돌아와서 받은 게 이거야. 그 말에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무서웠고 덫에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민주는 길게 한숨을 쉬며 집의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믿고 싶었어.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어젯밤 이후로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는지 모르겠어. 수진이 다가와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주는 조용히 손을 뺐습니다. 그것은 그들 사이에 생긴 거리를 의미했습니다. 한편 강동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민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지만 그의 마음은 패배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동네 가게에서 그는 여전히 냉소를 지으며 수진 곁이 자신의 위치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듯했습니다. 민준이는 잠깐 돌아왔을 뿐이야. 결국 다시 일하러 돌아가야 할 걸 두고 보자고 그가 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려는 그의 의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민주는 부산에서 받을 임금을 포기하고 집에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는 위태로운 상황에 수진과 하준이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은 압박을 더했습니다. 모아둔 돈은 줄어들고 생활비는 계속 필요했으며 불씨는 계속해서 그들을 잠식했습니다. 수진은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 민준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하준이를 애정으로 돌보며 자신이 변하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그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날 밤의 환영이 되살아났습니다. 동호의 얼굴, 그의 말, 그리고 그의 냉소적인 시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독과 같았습니다. 마을도 공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더 조용해졌지만 계속되었고 상처를 더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민준이 어젯밤에 잘 참았다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잔인하게 아내가 한번 그러면 변하기 어려워라고 평했습니다. 수지는 이 모든 것을 들었고 가슴은 더욱 무너졌습니다. 가정 내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민주는 종종 침묵했고 자신의 생각에 잠겨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더 많이 설명할 틈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의 말은 항상 그들 사이에 차가운 벽에 부딪혔습니다. 밤은 거리감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거실에서 잤고 수지는 하준이와 함께 방에서 잤습니다. 강동호는 주민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접근할 방법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는 특히 민준이 다시 부산으로 돌아간다면 수진이 여전히 자신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의 생각에 문제는 끝나지 않았고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하준이는 종종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밖에서 자요? 왜 나랑 안 놀아줘요? 그 간단한 질문에 수지는 밤에 몰래 울었습니다. 그 가족의 균열은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조용해 보였지만 모든 사람은 진짜 폭풍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큰 비극으로 폭발할 시간을 기다리는 불씨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창에서의 다음 날들은 조용한 긴장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민주는 부산으로 돌아가는 것을 미루고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을 떠날 수 없다고 느꼈지만 그의 존재조차 평온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려 애쓰며
민준과 하준이를 온 마음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다녔고 모든 미소를 억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조롱을 받던 강동호는 마침내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놓고 찾아올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그가 여전히 주위를 맴돈다는 소문은 수진을 계속 두려움 속에 살게 했습니다. 민준 역시 항상 경계하며 동호가 길을 지나갈 때마다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불신과 상처로 가득 찬 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과 수진은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이미 잠들었고 차가운 공기가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침묵했고 밤의 소리만이 함께했습니다. 마침내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스스로를 억누르려고 많이 노력했어. 아직 당신을 사랑하고 이 가정이 온전하기를 바라.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이 상처가 너무 깊어.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여보, 후회해요.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민주는 긴 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하준이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고 싶어.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다시는 비밀이 없었으면 좋겠어.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모든 게 끝이야. 그 말은 칼날 같았지만 동시에 남은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포옹도 달콤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오직 상처받은 두 사람이 죄 없는 한 아이를 위해 버티려 애쓰는 모습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이 결코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적어도 바로잡을 기회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결혼하면 유혹은 항상 있기 마련이지. 하지만 충실함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야. 어떤 이들은 덧붙였습니다. 민준이처럼 진실한 남자도 계속 배신당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 이야기는 그것을 듣는 누구에게나 경고가 되었습니다. 가족은 가난뿐만 아니라 연약한 마음 때문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강동호는 결국 마을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회가 어떻게 파멸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나쁜 흔적으로만 남았습니다. 수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갔고 민주는 아물기 힘든 상처를 지녔으며 하준이는 비록 메우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선명한 균열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쓰라린 현실로 끝을 맺습니다. 충실함은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기 쉬운 토대이며 한 번 금이 가면 다시 온전해지기 어렵다는 것.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작은 빛도 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더라도 특히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가 있을 때 버텨낼 희망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에게 기억하십시오. 결코 신뢰를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사랑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